뉴욕 증시는 미국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인 데다 세계 최대 채권 투자 펀드인 핌코 토털 리턴 펀드가 주식 연계증권의 투자 비중을 늘린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김종수 한국은행 총재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과 내수에 균형 잡힌 성장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빚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겨진 주택과 실제 낙찰된 주택 모두 작년보다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11월까지 77.6%인 32,474채가 낙찰돼 지난해 낙찰률 80.9%, 41,219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부터 폭설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집이 파손되는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 정부 지원금이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됩니다. 네, 출발선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상승 장수기에 마감이 됐고요. 유럽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유럽 쪽에서 그리스에 대한 그런 신용 등급 하향 전망이 또 점쳐지면서 유럽 증시가 또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무디스가 스페인에 이어서 이 그리스에 대한 신용 등급 하향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시장에 이런 악재가 있었지만 미국 증시는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3대 고용 지표를 비롯해서 주택 지표, 여기에 제조업 지수까지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이 유지가 되면서 미국 증시는 상승 장수기에 마감이 됐습니다. 앞서 마감된 우리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2,000선을 지지를 받았습니다. 투신권에서 매물이 꽤 나왔습니다. 2,000억 원 넘는 매물이 나왔고요. 시장은 좀 부담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낙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았고요. 2,000선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코스닥 역시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0.58% 하락했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가 강보합권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에 변동성을 좀 키워나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긴축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 증시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 3대 지수 모두 상승 장수기에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또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지수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의 센 전략 시간입니다. 교보증권 상암 DMC 지점의 김학현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오늘 상당히 추운데 어제 우리 증시 하락을 했습니다. 네, 왜 이렇게 하락을 했나 분석을 좀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올랐다라는 평가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동안 시장이 2,000포인트를 넘기면서 지속적인 강세를 유지를 해왔는데요. 시장이 강세를 유지하는데 가장 큰 수급적인 동인은 역시 외국인들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외국인들이 전일 소폭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약 22억가량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매도 자체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매도가 전일 시장에는 상당히 큰 영향을 줬다. 엄밀히 말하면 매도했다라기보다는 네. 좀 하루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였다. 그동안 하루에 3천억에서 5천억 규모의 매수를 좀 이어왔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좀 잦아들면서 시장이 좀 위축되는 양상을 좀 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일 시장 소폭 하락했지만 무려 하락 종목 수가 1,100개가 넘었습니다. 네. 상승 종목 수는 600여 개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하락 종목 수가 1,100개. 시장의 하락폭 대비하면 그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의 약 2배가량 되는 국면은 네. 상당히 크게 많이 그 하락 종목 수가 좀 발생이 됐다. 이런 거는 시장 심리가 그다지 좋지는 않은 모습들을 단적으로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초대형주 중심으로 아주 견조한 모습을 유지를 해나가고 있지만 네. 이 중소형주 중심으로 해서는 낙폭이 크게 벌어지는 종목들도 많이 발생이 되면서 네. 체감 지수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수급적으로 기관의 매도가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그동안 매수를 하는 가운데서도 기관은 계속해서 매도 기조를 이어왔거든요. 네. 근데 이 외국인들이 소폭 순매도로 돌아선 가운데서도 이 기관의 매도세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전일 시장을 조금 위축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그 시장 위축으로 해서 업종상으로는 통신주가 단연 돋보이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이 KT가 1.26% 상승을 하면서 최근 8거래일간 무려 6%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8거래일간 시장은 2.5%도 채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KT 같은 경우는 6%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돋보이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시장 대비해서 확실한 그 아웃퍼폼의 모습을 좀 시현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이 배당의 매력과 또 일부 방어적인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시장 방어적인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반면에 시장 주도 업종으로 자리를 잡았었던 운수 장비 업종은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현대건설 M&A와 관련해서 그 현대차 그룹의 인수 가능성이 점진적으로 좀 높아지면서 현대차가 2.6% 하락한 것이 가장 큰 역할을 했고, 네. 이 조선주들이 최근에 이틀간 좀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전일은 소폭 하락하면서 운수 장비 업종을 대표하는 이 자동차와 그리고 조선주들이 소폭 하락하면서 네. 운수 장비 업종이 좀 약세를 보이는, 그래서 업종상으로만 분석을 한다면 이 통신 장비가 강세를 보이고 운수 장비가 그 약세를 보이는, 네네. 뭐 전형적으로 이 방어적인 포지션을 구축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아주 명백하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현대건설 M&A와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 현대엘리베이터와 현대상선이 주가가 모두 급등을 했는데, 네. 특히 이 중에서도 현대엘리베이터가 더 많이 급등하는, 지금까지도 더 아웃퍼폼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전일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을 뛰어넘는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한진해운 대비해서 지금 밸류에이션 지표들이 뭐 상당히 좀 약간 부담스러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밸류에이션적인 부분들도 일부 작용을 했고, 네.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현대상선 지분 가치만으로도 뭐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밸류에이션적인 저평가 매력이 일부 좀 작용을 하고 있고, 특히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2대주주인 이 쉰들러 쪽에서 지분 매수를 계속해서 해왔거든요. 네네. 이러한 뭐 지분 경쟁 가능성, 이러한 부분들이 또 다른 한편에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현대 엘리베이터의 이러한 상대적인 주가 강세 현상은 뭐 향후에도 좀 지속될 여지가 좀 있지 않나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분 경쟁이 일어나면서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유동주익 수가 급격하게 좀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뭐 현대 그룹 쪽에서 가지고 있는 지분이 약 50% 가까이 되는데, 이 쉰들러 쪽에서 가지고 있는 지분이 34%, 그리고 중장기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더한다면 시장의 유동주익 수는 채 5%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유동주익 수의 급격한 축소에 따른 주가의 강세 현상 역시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그 주도주에 관해서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주도주의 움직임은 시장과 좀 최근에 다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기아차와 하나케미칼이 대표적인데요. 네. 이 기아차와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수가 1,900을 돌파를 해서 뭐 2,000을 돌파를 해서 뭐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 답복권 상태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시장 지수보다는 언더퍼폼 하지만, 시장의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해 나가고 있는 것이 뭐 기아차나 하나케미칼 같은, 시장 주도주가 아닌가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으면은 많은 투자자들이 소외의식을 갖기가 상당히 쉬운 장세인데요. 네네. 왜냐하면 초대형주 중심의 뭐 일부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 20, 30개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만 급등이 나타나는 이러한 국면. 종합주가지수가 시가총액 방식으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네네. 또 그 종합주가지수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러한 국면에서는 좀 마인드 컨트롤을 잘 좀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 중소형주 중심의 장세가 곧 펼쳐질 것이다. 그래서 이 우량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뭐 매집해 놓는 전략, 뭐 이러한 전략들을 서서히 뭐 언급하는 쪽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시장을 미리 예측해서 뭐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중소형 중심의 장세가 물론 연말을 맞아서 이제 펼쳐질 가능성도, 연말 연초를 맞아서 펼쳐질 가능성도 뭐 배제를 할 수 없지만, 네.
이러한 모습들이 좀 나타난 2, 3일 연속해서 좀 나타난 모습들이 확인하면서 이 중소형주들은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형주 중심의 장세는 뭐 중소형주가 2, 3일 연속해서 이렇게 강세를 보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고 접근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셨는데 이번 주 들어서 흐름을 살펴보면은 뭐 조선업종을 시작으로 해서요, 그다음에 화학 그리고 어제 또 통신까지 이렇게 업종별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대형주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예. 네, 이런 장세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고 보십니까? 시장이 뭐 계속해서 그 여러 가지 여건들을 점검을 해보면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이러한 국면들은 펼쳐질 가능성이 계속 높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먼저 그런 뭐 전망을 하기 전에 이렇게 초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펼쳐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큰 그림에서 한 그 4가지 정도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 시장의 주도 세력이 철저하게 이 외국인과 기금공제에 좀 맞춰져 있다. 이 기금공제는 이제 연기금이 대표적이죠. 네. 뭐 교직원 공제회라든가 연기금이 대표적인데 이 외국인과 기금공제 중심의 철저한 시장 리드 국면이 펼쳐지면서 이들이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이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나타내는 이러한 국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국면은 앞으로도 지속될 여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형주 중심의 관심을 지속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2007년도에 미래에셋그룹이 성장을 하면서 이 개인의 자금들이 펀드로 유입이 굉장히 가속화됐었습니다. 이것은 뭐 개인의 자금의 기관화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개인의 자금을 결국에 이제 펀드 매니저가 운용을 하니까. 또 이제 최근에 이번에 장세, 2010년도 장세 같은 경우는 이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이제 투자 자문사의 성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대부분의 시장의 지금 투자 자문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 대형 펀드를 운영하던 이 펀드 매니저들이 그 자문사에서 나와서 자산운용사를 네네. 그 자문사를 차리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문사로 개인의 자금이 굉장히 크게 또 몰리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007년에 이어서 2010년에 역시 이 개인 자금의 기관화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 중소형주의 원래 특징이 그 기대감을 한 번에 반영하고 네. 상당히 오랜 기간 쉬는 이 특징이 있거든요. 네. 네, 이러한 국면들이 그 2009년도, 2008년도에 상당히 크게 반영이 된 이후에 지금 상당히 오래 좀 쉬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국면 뭐 향후에도 지속될 여지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이 기대감을 반영을 할 때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여받으면서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반 그 초대형주들과 중소형주들의 밸류에이션을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보더라도 여전히 이 초대형주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물론 이 중소형주들이 한번 턴어라운드가 일어나게 되면 그 턴어라운드의 속도가 굉장히 가속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안정성 면에서 굉장히 뭐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뭐 세네 가지 이유로 해서 이 대형주 중심의 장세는 뭐 계속될 여지가 좀 있지 않나라고 네. 판단하고 있는데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연말 연시를 맞아서 신년에 대한 뭐 기대 뭐 이러한 걸로 해서 뭐 일부 중소형주군들이 예를 들면 뭐 2011년 가장 큰 성장성이 돋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는 뭐 AMOLED나 네. 터치스크린이나 아니면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이 바이오 관련주들 뭐 이런 쪽으로 해서는 뭐 매기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겠지만 네. 그래도 이 대형주 중심의 기본적으로는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대형주 중심의 장세에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동안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들이 몇 개 있어요. 뭐 기아차라든지 하나케미칼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이들 종목군들 말씀을 하신 대로 좀 부진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들 종목은 어떻게 갈까요? 기아차나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결국에 뭐 이전에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가 지금 이제 그 상승을 쭉 상승한 이후에 옆으로 횡보한다는 것은 이 상승이 이 정당성을 확보하는 그 시간을
버는 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기대감들에 의해서 쭉 상승을 했다면 이제 실적 데이터가 얼마 나오는지 뭐 확인을 하는 과정이 바로 주가 차트에서는 횡보의 차트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4분기 실적 같은 것들이 양호할 것으로 즉 기아차 같은 경우는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기아차 같은 경우는 또 이슈 하나 케미칼 같은 경우도 뭐 비전 관련 이슈라든가 네. 기아차 같은 경우는 뭐 현대건설 M&A와 관련된 이슈 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마무리되는 국면에서 주가는 주가의 릴레이팅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바야흐로 종목 장세입니다. 이 종목 어떤 종목을 잡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투자의 수익률이 천차만별적으로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투자자별로 어떤 매매 패턴을 가지고 가는 게 좋을까요? 예, 지금 장세는 그 대형주, 초대형주를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초대형주에 접근하자니 또 단기적으로 급등한 부분들이 적지 않고 그래서 뭐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이제 배당주 투자를 권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배당주 투자의 가장 큰 관건은 주가 복원력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배당주 투자 같은 경우는 그 배당락이 발생이 되거든요, 연말에. 네. 이 배당락이 발생이 되면 거의 뭐 배당하는 만큼 주가가 이제 그 배당락 이후에 떨어져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빨리 그 주가가 이전의 주가 수준을 회복하냐 이런 부분들이 관건입니다. 근데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 7%에서 8%, 시가 배당률이 7%에서 8% 나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얼핏 따져도 뭐 3-4개 종목, 한네트 같은 종목이 대표적인데요. 3-4개 종목 이상 나올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중소형주들의 특징은 복원력이 상당히 네. 약하다는 거죠. 즉 주가가 복원되는데 뭐 7개월에서 8개월, 그것도 뭐 시장이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유지돼야 뭐 7개월에서 8개월 뭐 이런 특징을 보이는데 이 대형주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 만에도 회복을 하고 뭐 어떤 경우는 뭐 늦어봐야 1-2개월 내에 회복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빨리 회복되는 게 뭐 KTNG라든가 KT, 뭐 SK텔레콤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데요. 네. 보수적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러한 종목들을 매수하기에 뭐 상당히 적합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앞서 말씀드린 KT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한 6%가량 상승한 부분들이 있지만 실적 개선 요인을 감안하면 여전히 배당 투자 매력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고 반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상대적인 부진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뭐 이러한 부분들도 좀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적극적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배당주 투자보다는 뭐 기아차나 하나케미칼의 방향이 설정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날 때, 네. 즉 박스권을 상향 돌파하기 시작할 때 추격 매수를 통해서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 그렇다면 뭐 아직까지는 적극적인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시장에 좀 공격적으로 진입할 수는 좀 없는 상태가 아닌가. 네. 그래서 시장은 좀 관망을 하면서 배당주 투자로 해서 천천히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종목 선택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배당주 쪽으로 관심을 돌려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저희가 얼마 전에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던 KT도 꾸준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오늘의 관심 종목 이 배당주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어떤 종목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 배당주는 역시 뭐 KT가 올해 최고의 배당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네네.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KT가 단기적으로 한 6% 상승하면서 배당 수익률을 기대했던 이 투자자분들의 수익률은 또 어느 정도 맞춰진 셈입니다. 그렇다고 뭐 지금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KT가 부담스러웠다면 이제 SK텔레콤 같은 종목도 상당히 지금 매력적인 상태로 왔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KT 대비해서 상승폭이 미미한 SK텔레콤으로는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국내 1위의 무선통신 사업자로서 2011년 그 스마트폰 가입자 본격적인 증가에 따른 이 실적 개선 효과가 아주 뚜렷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010년에 스마트폰 가입자는 13%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데요. 네. 2012년도에는 무려 35% 가까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2배 이상 확대된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실적이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 효과가 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전년에 배당을 8,400원을 실시를 했는데요. 올해 SK텔레콤의 실적은 뭐 전년 대비해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보수적으로 봐서 전년과 같은 배당을 한다고 해도 4.76%의 시가 배당 수익률을 지금 기대할 수 있는 네. 상황입니다.
이 지속적인 실적 개선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그 배당락 이후의 주가 복원력 네.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SK텔레콤의 과거 주가 복원력은 뭐 길어봐야 한 보름에서 20일 정도. 네네. 상당히 그 빠른 주가 복원력을 가지고 있고 또 2011년도 실적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주가 복원력은 이전보다 더 빨리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네. 판단하면서 SK텔레콤을 좀 추천을 해드리겠는데요. 마지막으로 간단히 차트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은 단기적으로 좀 박스권에 갇혀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전일 종가는 17만 6,5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손절가는 17만 원, 이전 고점권역이자 최근의 지지권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7만 원을 설정을 하면서 목표가는 이전 저항권역이었었던 19만 원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뭐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배당 투자이기 때문에 배당에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매수가는 17만 6천 원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만 원 선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SK텔레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KT에 이어서 저희가 SK텔레콤도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교보증권 상암 DMC 지점의 김학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뉴스 속에서 테마주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평촌지점의 서정함 대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었던 종목들 중심으로 한번 리뷰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네. 우선은 제가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종목이 피팅 업체였죠. 태광하고 하이로코리아를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네네. 우선은 태광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추천드린 이후로 가격이 약 한 7% 정도 상승을 했고요. 하이로코리아는 이렇게 크게 상승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쯤 이 가격 정도면은 태광 그리고 하이로코리아, 분명히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그런 예측이 맞아떨어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추천드린 이후로 일주일 동안 증권사에서 추천도 많이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외국인 매수가 좀 눈에 띄게 들어온 게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바로 지난 12월 9일 이후로요. 지금 외국인 순매수가 약 7일 정도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계속 하락하던 기조가 상승하는 쪽으로 바뀔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태광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털이 양호하고 외국인 매수 지속으로요. 목표가 3만 원까지 홀딩하시는 전략, 우선은 기존 전략 유지하고요. 그리고 네. 하이로코리아는요. 태광하고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죄송합니다. 외국인 매수가 지금 강하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지만은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펀더멘털 역시 양호한 상황이고요. 현재는 주가는 횡보를 하는 상황인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목표가 18,000원을 보시고요. 끝까지 홀딩해보시는 전략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태광과 하이로코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태광에 대해서 3만 원 선까지 한번 쭉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하이로코리아 역시 목표가가 18,000원이었나요? 네, 그 선까지 한번 꾸준히 유지를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두 종목 살펴봤고요. 감기가 좀 걸리신 것 같아요. 네. 요즘 네. 날씨가 굉장히 변동성이 커가지고요. 네네. 감기에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늘 준비하신 게, 의학과 좀 관련된, 바이오 의약품과 관련된 그 종목들 쪽으로 관심을 좀 표명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뉴스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예, 어제 나왔던 뉴스죠. 삼성전자가 바이오시밀러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뉴스였습니다. 우선 항암제 맙테라 시밀러를 가지고요. IND 식약청에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임상 시험 승인 계획서를 지금 식품의약안전청에 제출을 해서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바이오시밀러를 시작한 거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임상 승인을 받게 되면은 셀트리온, 그리고 하나케미칼, LG생명과학에 이어서 네 번째로 바이오시밀러 임상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업인 삼성전자가 바이오시밀러에 지금 이제 참여를 했다는 게 바이오시밀러 산업에는 굉장히 호재 그리고 큰 뉴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뉴스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뭐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지만은요. 셀트리온이나 하나케미칼, LG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그전부터 수적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요. 셀트리온 그리고 녹십자 이수 앱지스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현재 바이오시밀러 관련주로는요. 셀트리온 그리고 LG 생명과학, 녹십자, 이수 앱지스, 제넥신 이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바이오시밀러 임상 승인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된 뉴스를 한번 전해주시면서 그와 관련된 바이오시밀러 관련주들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종목을 압축해서 저희가 기술적인 내용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예, 우선은 가장 대장주인 셀트리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펀더멘탈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321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누계로는 845억 원, 전년 대비 한 100% 정도 증가한 상태고요. 굉장히 양호한 그런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탈뿐만 아니라 그 성장성의 프리미엄을 크게 줘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 관절염 치료제인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가 매출을 개시하면서요. 내년에는 이 레미케이드라는 요 약품을 가지고 그 매출을 크게 올려보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네릭 설비 투자가 1,300억 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그 CMO 위탁 생산이 강화가 될 수 있는 기존의 주 매출액이었죠. 위탁 생산이 강화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개인 투자자들 항상 지켜보셔서 아시겠지만은요, 외국인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덕분에 주가도 최근에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은요, 외국인 매수는 그치지 않고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실 개인 투자자분한테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도 가격은 부담스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전일 종가였죠. 셀트리온은 34,800원에 끝이 났는데요. 목표가는요, 38,500원을 우선은 10% 목표가 단기 목표가고요. 그리고 매입가는 34,000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0원에서 매입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손절가는 지난번 거래가 좀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29,000원 손절가로 정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의 매수세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요. 12월 들어서 단 이틀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셀트리온 지금 위쪽으로 매물이 전혀 없습니다.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펼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또 앞에 선례가 없기 때문에 접근하기에 좀 어려운 면도 있어요. 어떤 부분 가장 많이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지금 그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의 상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현재 외국인이 저희 그 국내 주식을 매수하는 기조가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셀트리온도 외국인의 매수 덕분에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전체적으로 지수의 조정이 오거나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올 때는요, 그동안 많이 사놨던 이런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을 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손절가를 지난번 거래량이 많았던 29,000원을 정해드렸던 거고요. 네. 지금으로서는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뭐 올라가는 것도 쉽지만은요, 내려가는 것도 쉬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내에서 이 편입 비중을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셀트리온 종목은요, 전체 주식 편입 비중에서 15% 이상 초과하지는 않으셨으면은 하는 그런 좀 전략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체 비중에서 한 15% 이상은 차지하지 않도록 비중 조절을 잘 할 것을 권장해 주셨습니다. 셀트리온 살펴봤고요. 그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예, 그 다음 종목은 녹십자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처음에 그 임상이 들어갔던 기업이 셀트리온, 하나케미칼, LG 생명과학 이렇게 들어갔다고 했었는데요.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후발 투자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주가가 굉장히 크게 상승한 적도 있었고요. 지금은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녹십자는 유전자 제조업
B형 간염 치료제에 대해서 국내에서 임상 2상의 지금 이제 실험 중이고요. 네. 2012년 정도에 출시가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50억 달러 이상 판매된 미국 암제사의 엠브렐이라는 바이오시밀러 GC1014의 그 전 임상 시험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미국 ASD사와 4억 8천만 달러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수출 MOU를 최근에 체결했다고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임상 시험 중인 게 많고요. 그리고 그 현재 수출 계약된 것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에 좀 초점을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셀트리온과 마찬가지로 주식이 하락을 할 때마다 조정할 때마다 외국인들이 매수가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직까지 시세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은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히 지속되고 만약에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되면은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전일 종가는 13만 7천 원이었었는데요. 목표가를 저는 16만 원을 제시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매입가는요, 13만 5천 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전 저점이었던 12만 원을 정해드리고 싶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좀 올랐다가 급격히 내려온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쪽으로 매물 부담도 어느 정도 안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이제 주봉으로 보시면은요. 네. 예, 주봉으로 보시면은 최고가가 지난 2009년 8월 28일에 21만 6천 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그 신종플루 때 이 녹십자가 그 신종플루 그 키트를 생산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었는데요. 지금 그 고점에 사실 매물대가 좀 모여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현재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강한 모멘텀이 있지 않으면 그 전고점이었던 20만 원대를 쉽게 뚫고 올라가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우선은 현재 상황에서는요. 그 전에 보이지 않던 외국인 매수가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요. 우선은 전고점이었던 20만 원대를 보시는 게 아니라요. 우선 목표가 짧게 16만 원을 보고 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음 종목 짧게 살펴볼까요? 예, 마지막 종목은 이수 앱지스인데요. 네네. 지금 세 종목 중에서 펀더멘탈은 가장 좀 불안한 종목으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포트폴리오 내에서 비중을 크게 가져가시지 마시고요. 단기적으로 접근할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우선은 국내 최초 항 의약품인 니오프로 바이오시밀러 크로티넵을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슈죠. 삼성전자, 제넥신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그 신성장 동력이 스마트 프로젝트 기업에 선정이 됐다는 게 이 종목의 가장 큰 호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하지만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반짝하고 다시 내려오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방암 치료제 허세틴 그리고 대장암 치료제 얼비툭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이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매력적인 것은 바로 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닥권 가격에 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로 접근하셔서 좀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우선 플러스 10%인 18,000원 정해드리고 싶고요. 매입가는 전일 종가 16,000원에서 한번 매입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14,500원을 정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정암 대리와 함께 세 종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어제 하락을 했었는데 또 그만큼의 이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출발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삼성전자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좀 조정을 받았었고요. 오늘 0.3% 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0.2% 좀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현대차 0.5%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1%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선업종이 이번 주 들어서 많이 올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어제 차익실현 매물이 어느 정도 나왔고요. 오늘 역시 초부터 1.1% 내리면서 좀 부실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0.6%, LG화학 0.5% 각각 오르고 있고요. 금융주 신한지주가 1.8% 오르고 있습니다. KB금융 0.5% 소폭 오르고 있고요. 기아차가 0.2% 반등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0.1% 오르고 있고요. 한국전력 그리고 LG전자 나란히 0.3에서 0.4% 오르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현재 0.4% 오르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많이 오르고 있네요. 1.2% 상승 중에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 해서 매수가 오늘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롯데쇼핑 1% 오르고 있고요. KT는 0.3%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은 부합권이고요. 현대제철 1.2% 오르면서 포스코보다 오히려 더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0.4% 오르고 있고요. NHN 1%대 상승세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S51과 KT엔진은 현재 약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코스피 9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현재는 2018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측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종목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현재는 0.3% 오르고 있고요. 513 가리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0.1% 조정을 받고 있고요. SK브로드밴드 마찬가지입니다. CJ 쇼핑은 0.3% 하락하고 있고요. 반대로 서울반도체는 0.8% 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도 0.6% 오르고 있고요. 동서와 OCI 머티리얼즈 0.3에서 0.5% 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 캠텍 0.1% 소폭 오르고 있고요. 태용 0.4%, SK컴즈 0.6% 오르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0.7% 오르고 있고요. 덕산 하이메탈 1.1% 오르면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 30위권 이내에서는 가장 좋은 상승세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용광전투자 1.3% 내리고 있고요. 지금 강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에이스이지텍, 차바이오엔, 멜파스, 하림, 동국SNC가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트로는 2.6% 급등하면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현대증권 배성영 수석연구원 연결해서 출발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개장초 흐름이 괜찮습니다. 이 상승세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전기전자 업종이 개장초에 좀 상승을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장 초반 삼성 어제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좀 상승하면서 마감되면서 금일 국내 시장도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가 11선 위에서 지지 흐름을 받으면서 기타 하이닉스, 삼성 SDI 등 IT 섹터들도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옐로우 직군에서는 역시 이제 M&A 이슈가 부각된 대한통운과 현대엘리베이터 이러한 옐로우 칩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어제 장중 우리 시장이 조정을 받았지만 전반적인 G2 국가인 미국과 중국의 그런 경기 모멘텀이 계속되면서 시장의 흐름은 계속적으로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미국 시장 역시 다우지수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계속해서 글로벌 증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은 국내 증시에도 유리하게 계속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뭐 단기적으로 매물이 나오긴 했는데 다시 지지를 받으면서 오히려 그 전날보다 높은 쪽으로 저 향해 가고 있는데요. 우리 증시 뭐 종목 장세다 이런 말들을 상당히 많이 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럴 때일수록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은 뭐 시장의 흐름이 대형주 위주의 강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좀 중소형주들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다소 소외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좀 이어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역시 뭐 올해 시장의 전반적인 큰 흐름인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끌고 오는 흐름이었고요. 그에 반해서 개인 투자자들은 지속적인 펀드 환매에 따라서 일단은 중소형주가 좀 외면이 되면서 뭐 시장의 흐름이 다소 이제 대형주에 좀 집중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수가 2000선 위에서 일단 강하게 2000선을 돌파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2000선이 지지되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다소 호전이 된다 그러면 중소형주 쪽으로도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중소형주 쪽으로도 매기가 확산될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가 다소 단기적으로는 수익률이 저조할 수는 있겠지만 굳이 현 시점에서 매도할 이유는 없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그런 흐름에 맞춰서 일단 대형주 위주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대형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옳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증권 배성용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외환과 채권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외환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14원 넘게 올랐었는데 어제는 또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거든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네, 전일은 미 달러 강세로 1163원에 출발한 후에 결제와 역외 매수로 지지력을 나타냈지만은 장 후반에 그 내고와 주식 매물로 1150원으로 저점을 낮추고 전일 대비 2.2원 하락으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네, 변동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루 걸러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고 있는데 오늘장 출발 상황은 어떻고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유로존 우려 완화와 미 국채금리의 반락으로 유로화는 주요 통화에 대해 상승을 하였고 글로벌 달러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외 환율은 55.5원의 최종 호가됨에 따라서 금일 달러원 환율은 54.9원에 상승 개장하여서 현재는 54원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은 외국인 채권 보유 잔액이 75.3조 원으로 이달 초 80.2조 원에 비해서는 4.9조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부의 외국인 채권 과세와 은행세 부과 등 자본 통제 우려와 여타국들의 금리 상승에 따른 원화 채권의 매력 약화, 또 최근 위험자산 선호 강화에 따른 채권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이탈 등으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연말을 맞은 포지션 정리 매물로도 해석이 가능할 듯 보입니다. 대부분 통한채 중심의 재정거래의 청산인 만큼 한시의 영향력은 제한이 되지만 작년 말부터 원화 강세에 베팅한 장기물 매수의 청산도 좀 나타난 것으로 해석이 되어서 이는 최근 달러원 환율의 강한 하방 경직성을 해석해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듯 보입니다. 구름대와 60주 2평 등 추세 전환의 분기점이 몰려있는 1150원대를 전일 상향 돌파하는 듯 보였지만 이에 안착이 무산되면서 당분간은 1150원대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듯 보입니다. 금일은 달러 약세와 잇따른 수주 뉴스에 따른 내고 또 증시 강세 등으로 하락 압력이 예상이 되지만 EU의 정상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유로존 불확실성과 또 원화 롱 포지션 청산 매수세, 유가 상승세에 따른 꾸준한 결제 등이 지지력을 제공할 듯 보입니다. 네, 어제 정부가 이 자본 유출입 규제와 관련해서 시장의 우려가 좀 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그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했었고 채권 시장에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행사가 됐습니다. 어제장 어떻게 마감됐나요? 네, 어제는 미 금리의 상승으로 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기술적 되돌림 성격의 보합권 등락이 이뤄졌습니다. 정부가 은행세에 대해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도입할 것을 시사함에 따라서 국내 기관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채권 시장은 국고 3년물 기준으로 전 영역에서 금리가 하락하여 마감을 하였습니다. 네, 채권 시장 앞에서 말씀드린 자본 유출입 규제와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그 불안한 모습이 해소는 되지는 않았거든요. 채권 시장 전망은 어떤지요? 네, 밤사이 미 국채 금리 반락과 다음 주 10년물 입찰에 대한 부담 완화 등으로 금일 채권 시장은 국채 선물이 5틱 상승 개장하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초 급락세에 대한 반발 수요 유입으로 국채 선물은 5일선을 하회하였지만 여전히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부담과 해소되지 않고 있는 자본 규제 리스크로 인해서 변동성 확대 장세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특히 스프레드 거래 제한 속에서 진행된 외국인의 롤오버 추이를 감안할 때 외국인은 원월물에 대한 매수 포지션 2월 이외에도 북클로징에 따른 포지션 청산으로 향후 시장 전반에 대한 관망 기조가 역력함을 보이고 있어서 선물시장의 주요한 매수 주체가 일부 이탈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한편 밤사이 미 국채 금리의 반락으로 금일 채권 시장은 좀 개장 초에는 추가 강세가 이어지면서 112.2포인트대의 5일선 지지 시도를 보일 전망입니다. 외국인의 포지션 2월 강도에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으며 월물 교체 이후에도 비우호적인 대내외 여건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서 보수적 관점에서 시장 접근이 유효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은행세 불확실성은 다소 완화되어서 발표 후에는 외국인 채권 과세 이슈처럼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 해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지만 결국 외국인의 채권 매수가 감소하는 것처럼 중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 채권 시장 출발 상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이 개장된 지 어느 정도 흘렀고요. 한 10분 정도 흘렀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0.2%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0.2% 상승하면서 장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장 소식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정영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개장 초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좀 하락해서 단기적으로 조금 더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단히 좀 지지를 받고 있고요. 우리 시장 현재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2000선 돌파에 따른 좀 기간 조정의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하락에 대한 위험성보다는 2000선에 안착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서 기존에 있던 어떤 투자의 방법들을 약간 좀 변형을 시키는 그런 자세로다가 연말까지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지속이 됨에 따라 가지고서 아마도 이 추세는 아마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투자를 하는 방향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정석적이고서 상식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형주나 좋다라고 하는 대형 우량주 주식들을 높은 가격에서 따라서 하는 그런 매매가 아닌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서 보유를 하고 계시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저절로다가 이제 수익률이 쌓아 나가는 그런 식의 장의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 시장에서 특징적인 업종이 있다면 어떤 업종이 있나요? 예, 특징적인 거로다가는 일단은 삼성전자가 이제 좀 쉬어가고 있는데요. 이후로다가 이제 조선주라든지 화학주라든지 이런 식으로다가 좀 순환을 해가면서 점차적으로다가 고점을 좀 높여가고 있는 그런 업종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어떤 주도 업종이라고 했었던 것들이 꺾인 것들이 아니라 이제 잠시 시간을 두고서 점차적으로 순환을 해가면서 레벨을 올려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가장 이제 한 업종에 대해서 이제 업종에 집중을 해가지고서 장이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업종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예전하고 아마도 내년도 이후에는 수급을 위주로다가 이제 보시는 투자자들 분들께서는 좀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실 텐데요. 특히나 요번에 랩형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투자 자문사로다가 개인들 자금들이 많이 쏠려가면서 개인들이 사는 종목들은 못 올라간다라는 그런 속설들이 깨지는 게 아마 내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투자 자문사에서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기관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것처럼 수급 상황에서 나오게 될 텐데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전에는 개인들이 다 매수의 집중력을 발휘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서 이제 중구난방식으로 사게 되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다가는 랩형 상품이라는 쪽에 개인들 자금이 몰림에 따라 가지고서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 우량주들의 매수의 집중도가 세지고 그리고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수익률도 나오는 그런 장세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전처럼 이제 기관이 팔아서 주가가 못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해석은 조금 힘들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수급을 참조를 해가지고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개인이나 기관의 수급의 구분은 좀 무의미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존에처럼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느냐 빠지느냐 요거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관, 개인, 어떤 주체가 매수를 한다. 그런 게 앞으로는 좀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오히려 외국인이라든지 이쪽 부분으로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접근하는 자세가 좋겠다.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그래도 좀 이어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코스닥 쪽은 부진한 건 사실이에요. 주가 차트를 보고 있노라면 코스피와 코스닥 상당히 대조적인데 아직까지 코스닥 종목 담고 계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코스닥 시장의 심리가 좀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내년 정도로다 좀 미뤄지고 있는데요. 아마 내년 1월 정도 이후로다가는 코스닥도 상당히 심리가 회복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올 연말을 지나면서 코스닥 쪽에서 있었던 이제 신용 스프레드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코스닥이 어느 정도 이제 이 회사들이 내년도에 이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에 대한 옥석 들이 가려지는 그런 작업들이 끝난 이후에 코스닥에 있는
그 종목들이 한 단계 좀 레벨업이 되는 단계가 내년도 1, 2월 달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코스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뭐 상당히 이제 그 상대적인 박탈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회사가 만약에 재무적으로다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는 회사가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다가 내년도에 어떤 그 발표하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대기업하고 연관된 뭐 신사업에 추진을 한다든지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다 우량한 회사다라고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어떤 뭐 종목을 교체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많이 올라간 대형주로다가 갈아타시는 것보다는 네. 지금 기존에 있는 것들을 좀 지켜보시면서 시간이 좀 걸릴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네. 이제 신규로다가 그 투자를 하는데 뭐 코스닥 비중이 뭐 전체적으로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규 투자를 코스닥 쪽으로다가 다 100% 하시지는 마시고 네네. 일정 부분 이제 대형주 그 거래소 대형주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으로다가 이제 비중을 좀 배분을 해가지고서 한 50대 50의 비중으로다가 이렇게 투자를 하시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뭐 이제 한쪽만 올라가가지고 소외를 당하는 그런 식의 네. 그 수익률은 나오지 않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네. 앞에서 말씀을 해주신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우리 장 특징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대형주 장세고 순환매로 빠르고 종목군 위주로 해서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더 좋겠죠. 이 관심을 보일 만한 업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마도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 어떤 업종에 투자를 해야지 뭐 이제 수익이 많이 날 건가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장의 특징이 좀 바뀌었다라고 지금 앞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같은 업종 내에서도 1등하고 2등 주식들의 차이가 점점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수급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데요. 예전에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 종목을 만약에 펀드에 자금이 들어와가지고서 그 주식을 산다라고 했을 때는 한 60에서 90개 정도, 아니 50에서 100개 정도의 종목들을 한꺼번에 사게 되는데요. 랩이라고 하는 그런 상품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종목이 5개에서 15개로다가 훨씬 더 압축이 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신규로다가 들어오는 자금들이 살 수 있는 종목 수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업종의 대표주하고 2등주, 3등주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금은 업종의 대표주나 1등주로다가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업종에 대해서 뭐 1등하는 업종이 올라가기 때문에 2등이나 3등하는 그 종목들을 사가지고서 보유를 한다는 그런 전략들보다는 각 업종의 대표주를 골고루 투자를 하시는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트레이드 증권의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코스피가 0.3% 오르고 있고요. 이 코스닥은 0.2% 각각 오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상승세 유지를 하고 있네요. 네, 저희가 마켓앤센 증시에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참가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전화는 서울전화고요. 3153-2611, 26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상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